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또 이제 우리 합격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좋은 성적들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교정학 개론 해설을 좀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올려드린 총평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특징을 약간만 좀 말씀드리면요. 작년에는 우리가 형사정책하고 교정학이 10문제씩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그랬었는데 예년 수준으로 좀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정책이 7개 나오고 교정학이 13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가장 특징이 뭐였냐면 우리 문제 풀다가 별 어려움을 많이 안 느꼈죠.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형사정책에서 배우는 각종 보안처분 관련된 뭐 치료감호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뭐 등등 많이 있잖아.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고 법령이 작년에 80%까지 나왔었는데 올해는 55% 나왔어요. 11개의 법령이고 9개가 이제 이론적 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편합니다. 공부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질지 이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올해 아시다시피 이제 형사소송법하고 형사소송법 개론하고 우리 이제 교정학 개론이 필수로 들어간 첫 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거를 유지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방향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작정 이제 법령만 주구장창 외우는 이제 맞고 품고 외우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또 보면은요 예전엔 막 이게 뭔지 몰라 그냥 나무만 보고 숫자 외우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 보다 보면은 쭉 물러나서 이 체계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특히 제가 그래서 수업할 때 형사정책에서 범죄 사회학파 내에서도 학습이론, 통제이론 이런 걸 막 나눠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시, 미시 이제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올해 문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 연결한 거 원래 나왔었던 것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법령은 당연히 이제 외우시긴 하시는데 아주 지엽적인 거 작년처럼 막 말도 안 되는 형법 판례를 갖다 놓거나 교도관 직무규칙 그런 거 싹 안 냈어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일단 이제 기본서에 있는 거 그거랑 이제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아주 법령 세세한 거 그런 건 좀 빼고 큼직큼직한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해설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봅니다. 역시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그 학자 이름 내고 그 내용 물어보는 거죠. 머튼의 아노미론 옳지 않은 것 물어봅니다. 자, 우리 머튼의 아노미론 하면 우리가 이제 동혁의 도반 해가지고 이제 5가지 유형이 나눠지잖아. 그게 뭐죠? 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있잖아요. 부라던가 지위라던가 권세 그런 게 이제 목표는 똑같이 있는데 그거를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게 되죠. 특히 이제 하류 계층에게는 그런 이제 흑수저들에게는 이런 부를 쫓아가고자 하는 도구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에 빠져요? 범죄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하류 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이제 좋은 이론이 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부의 성취는 미국 사회에 널리 퍼진 문화적 목표 받고 그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은 하류 계층에게 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 합법적 수단이 제한된 하류 계층 사람들은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혁신형에서 전통적 재산범죄 유형자들이 되는 거죠. 4번이 틀렸잖아요. 하류계층뿐 아니라 상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안 된다니까. 상류계층은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금수저들은 그러니까 널린 게 자기들 제도인데 자기들이 뭐 갖고 싶으면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려고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그래서 상류계층 범죄 설명은 이제 어렵다. 그게 비판점이었죠.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뭐 제가 교정하면은 뭐 할 때마다 써놓고 가잖아. 구급 모델, 의료 치료 모델, 그 다음에 이제 개선 모델, 재통합 모델, 정의 모델 쭉 가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딱 보니까 1920년대 30년대 그럼 이미 아주 초반가요. 초반거 미 교정국 등의 주도하에 발전한 모델로 범죄 원인은 개인에게 있고 여기서 답이 나왔네. 치료할 수 있다. 치료 모델 대신에 의료 모델이라고 답 써놨잖아요. 밑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동그라미에서 처벌은 범죄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 관념을 강화,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쉽다. 2번 의료 모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교정학기 기초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 3번. 자, 소년 사법에 있어서 포디 정책, 포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옳지 않은 거 보시면 일단 비범죄와 경미한 일탈, 그죠? 우리가 이제 사소한 경미한 범죄들 있잖아요. 그래서 도박이라던가 그런 것들 비범죄화해서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함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하자. 그래서 우리 포디 정책이 어디서 나와요? 탈시설 수용화 이런 게 다 낙인 이론가들이 주장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2번 보면 비시설 수용 나오는데
이게 비시설 수용이면 그러니까 시설 내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된다. 그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까지는 좋은데 성인 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 시설에 별도로 수용한 것을 의미한다. 교도소나 소년원이나 똑같은 시설이에요, 시설. 그래서 시설 들어갔다 나오면 야, 저놈 교도소 갔다 왔대, 소년원 갔다 왔대, 똑같은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소년 전담 시설도 시설이에요, 시설. 그래서 이제 틀렸고 이건 너무 참 재미있는 문제를 내놨어요. 그다음에 3번 적법 절차. 우리가 이제 소년 사법 절차에서 절차적 권리 철저 보장, 이게 뭐다? 1967년이었네. 저도 연동 까먹었는데 갈트 판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미란다 원칙처럼 중요한 갈트 판결,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철저 보장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고, 그다음에 다이버전 나왔네. 전환은 비행 소년을 공식적 소년 사법 절차 대신에 비사법적 절차에 의해 처우하자는 것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쉽게 고를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보시면 징벌이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 징벌 나오면 막 14가지 쫙 해가지고 뭐가 나올 것 같았는데 아니야. 이것도 답이 손을 들어줘 버렸어요. 자, 1번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 부과할 수 없다. 그쵸? 이건 이제 이중처벌 금지 그쪽 그대로 여기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징벌 시효 몇 년? 2년. 이건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답이 됐던 건데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그 다음 3번. 에이, 너무 쉽다 이게.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날짜는 그 개월도 외우잖아요.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허용되지 않는다. 땡. 그 다음에 징벌 집행의 면제와 일시 정지 허용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런 사유들을 물어봤을 거예요. 사유들을 내가지고 이게 뭐 징벌 집행 면제 사유다, 일시 정지 사유다 이런 걸 물어봤을 건데 세세한 걸 안 물어보고 그냥 제도가 있냐만 물어보는 거죠. 아, 당연히 징벌 집행 면제 있잖아요. 얘가 참다운 뉘우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뉘우치고 또 뭐 공을 세우고 그랬을 때 집행면제하거나 또 일시정지는 뭐겠어요? 징벌 집행이 곤란할 정도의 건강 악화 이런 것 등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됐습니다. 자, 5번도 우리가 이제 누진처우 제도가 누진개국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이게 이제 타이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 기간제가 있고 점수제가 있어요. 누진제에서. 그래서 기간제가,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그 고사가 여기서 나온 이 고사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만 지나면 얘가 올라갈 수 있게 되거든. 물론 이제 교도관이 얘는 상급으로 올려도 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기간제, 고사제 관련된 거잖아요. 기간제는 고사제. 그리고 나머지가 다 뭐예요? 나머지가 점수제잖아요. 잉글랜드제는 월별 합산 방식.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월별이 아니라 일별로 이제 다시 거꾸로 잉글랜드제가 일별이고 나머지가 다 월별이죠. 그렇게 갔던 거. 그래서 잉글랜드제, 아일랜드제, 엘마이라제 주장창 외웠잖아요. 내용들. 근데 허무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점수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고사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 1번이고 그 다음에 6번 문제가 봅니다. 역시 형사정책 문제인데 다이버전. 또 올해 문제 특이한 게 원래 앞에서 한번 용어 나온 게 뒤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좀 전에 지금 4D 정책에서 다이버전이 나오는데 또 다이버전을 냈어요. 더 웃긴 게 머튼이 1번에 있는데요. 저 뒤에 가면 또 머튼 관련한 얘기가 또 좀 나와요. 그래서 조금 두 사람이 됐는지 원래 한 사람이 되면 겹치지 않게 내는데 풀면서 앞에서 풀었던 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의아스럽긴 했습니다. 자, 다이버전 옳지 않은 거. 1번 형벌 이외 사회통제망의 축소가 어디 있습니까? 자, 아까 전환제도가 뭐였어요? 공식적 소년 사법 절차. 그래서 주로 이제 시설 내 데려가는 것을 이제 어떻게 돼요? 시설 내 안 보내고 그냥 다양한 전환 통해 가지고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뭐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 명령을 하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하게 되잖아요. 이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긴다? 형사 사법망의 확대라니까. 사회 통제망의 확대라는 비판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사회 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 땡. 너무, 그리고 이 지문은 여러분 너무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이쪽 동네. 항상 우리가 사회 내 처우. 사회 내 처우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요 내용이잖아요. 형사 사법망의 확대. 근데 이걸 맨날 뭐 축소해서 틀리긴 했는데 올해도 틀리긴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적 절차에 비해 형사사법 비용 당연히 절감할 수 있죠. 교도소 안 지어도 되잖아. 큰 시설 지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번, 업무 경감으로 인해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가져온다. 그 다음 4번, 범죄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2차적 일탈의 예방에 긍정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쉽게 손을 들어줬고, 자, 제가 올해 블럼스타인 이거 과밀수용 해소 방안 나올 것 같다고 제가 하면서 동영 모의고사에서 막 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5가지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6가지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했더니 툭 튀어나왔네. 근데 또 쉽게 나왔죠. 근데 이제 이건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조금 생각하게 했던 문제인데,
자, 1번 보세요. 교정시설의 증설. 재정 부담이 크고 증설 후 단기간에 과밀 수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일단 지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새로 우리 동네 교도소 지었어? 하면서 이제 사법부에서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막 실형 때리는 거야. 자유형 때려버린다고. 그럼 금방 가득 찰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번이 답인데 이게 조금 헷갈리긴 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형벌의 제지 효과는 이제 현대적 고전학파에서 나왔었죠. 고전학파도 있었지만 우리가 형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 중에 순서 제가 그대로 얘기했네. 제일 확실한 게 뭐예요? 확실성이라니까. 빈부격차 상관없어요. 금수저, 흑수저 상관없어요. 그냥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다 처벌받는다는 거. 확실하게 처벌받는다는 걸 보여주면 형벌 억제, 그러니까 범죄 억제 효과가 크죠. 엄중성은 이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범죄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랄까요. 신속성과 엄격성 중에 엄중성 중에 누가 우위에 있다는 학자마다 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틀렸어요. 형벌의 엄중성보다 확실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게 주로 이제 구금인구 감소 전략 중에 후문 정책을 얘기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죠? 예외 없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교도소에 일단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빨리 나가는 거 어쨌든 잡혔다가 하는 거니까 이게 엄중성 얘기인데 우리는 엄중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확실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후문 정책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써놔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법 절차와 과정의 개선이 나오는데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 결정 시 교정설의 수용 능력 현황을 고려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동네 꽉 찼다는데요. 그럼 얘는 벌금이나 때려야겠다. 또는 집행유예 때려줘야겠다 해서 시설에 안 보낸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별적 무력화. 이게 이제 오랜만에 답이 아니게 나왔어요. 항상 우리가 선별적 무력화, 집합적 무력화 중에 답이었는데 이게 아니네. 아시다시피 이제 중범죄자들 그런 애들만 핀셋으로 꼭꼭 잡아서 시설 내 집어넣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교정시설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거고요. 8번 늘 우리가 여기도 직영 작업 그것만 되더니 오랜만에 노무 작업하고 도급 작업 두 가지를 내놨어요. 옳은 것 찾기입니다. 자, 노무 작업은 어떻게 돼요? 대규모로 쭉 가서 어디 막 그냥 건물 하나 짓고 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품 팔로 노무 작업을 제가 도급자 거꾸로 했구나. 노무 작업이 뭐라 그랬죠? 어디 농원 가서 한라봉 따고 줄 따고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품 판로의 부담이 전혀 없죠.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 노무 작업은 답이 그럼 1번이네 옳은 거가. 그다음에 2번 노무 작업은 설비 투자 없이 시행 가능까지는 좋은데 행영상 통일성을 기하기 유리하다. 어렵죠. 왜냐하면 누구는 저기 귤 따러 가고 누구는 삽질하러 가고 누구는 저기 가서 눈 붙이고 뭐 이런 거 하여튼 일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일단 행영상 통일성을 기하기 유리하다가 아니라 불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기들 어떤 계획을 세워봐야 아니야. 갑자기 어디 쪽에서 한 100명 보내달라. 그럼 그쪽 보내야 되고 그래서 행영상 통일성 기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도급 작업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규모로 우우 가가지고 건물 하나 짓고 오는 그런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취업자 해소의 유리까지는 좋은데 작업 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다. 설마 갑자기 건물 지러 가는데 딱 이번 기수는 운이 좋아서 기수라 그러니까 뭐하지만 교도소에 있는 애들 중에 미장 잘하는 애가 따로 있고 막 벽돌 잘 쌓는 애가 따로 있고 막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작업 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용이한 게 아니라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4번 도급 작업은 구애 작업으로 인한 개호 부담이 크지만 민간 기업 압박 가능성이 없다. 에이 설마. 우리가 민간 기업 압박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직도 노위였죠. 그래서 직영 작업이 가장 민간 압박이 세고 그 다음이 도급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이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라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다음에 9번 가봅시다. 분류심사. 형 집행법 시행규칙상 분류심사.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이제 분류심사 제외자가 누가 되죠? 앞으로 형 집행할 게 3개월 미만인 자.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구류형 확정자도 포함되죠. 구류형은 30일 미만, 그러니까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번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다. 3개월 미만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20년 이상이 되는 사람은 다 몇 년으로 쳐줘요? 정기재심사에서 20년으로 쳐줍니다. 정기재심사 시기산정 시 20년. 이것도 쉽다. 우리 부정경, 소년에 대한 부정경일 때 정기 재심사는 장기 기준, 단기 기준, 단기.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부정경 나왔을 때 9%가 다 단기라니까.
장기가 딱 하나 정도 시험에 어쩌다 나와. 근데 그게 올해 보면 이제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다 단기야, 단기. 그걸 좀 기억하시고. 물론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서 이제 중간형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단기요, 단기. 그래서 장기형 기준 땡, 답 3번이네. 그 다음에 4번.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 사유 소멸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소장은 유예한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다. 아까 그랬잖아요. 원래 이제 분류심사 제외 대상자가 3개월 미만 형 남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얘가 3개월 이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류심사를 해야 되는데 분류심사 유예 사유에 해당했어요. 뭐 아프다라던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유가 소멸돼서 딱 하려니까 3개월도 안 남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3번이고. 자, 10번 가볼까요? 그치. 제가 미결 수용자 사용 확정자 관련해서 모의고사에서 내 거 다 내놨어요. 그래서 미결 수용자만 낼 때도 있고 사용 확정자 낼 때 있고 비교해서 낼 때도 있고 하여튼 비교해서 같이 나왔네 이번에. 10번 보세요. 옳지 않은 거. 1번. 소장은 미결 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그쵸? 분리 수용하고 서로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분리 수용 서로 간의 접촉 금지. 그다음 2번. 소장은 사형 확정자와 수용자를 혼거 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는 혼거 수용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가 이것도 이제 쉽게 고를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원래는 다 독거 수용이 원칙입니다. 특히 사형 확정자도. 그런데 이제 사형 확정자하고 일반 수용자랑은 왜 같이 혼거 수용해요? 작업, 그 다음에 또 뭐 직업훈련, 교화 이런 프로그램 진행할 때 그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미결 수용자랑 혼거 수용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미결 수용자는 자살이나 도주 우려 있을 때, 자살 도주 우려 있었을 때 미결 수용자랑 사형 확정자 같이 혼거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미결 수용자 입장에서는 좀 되게 쫄 것 같은데, 빨간 딱지 딱 한 사형 확정자랑 같이 옆에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겁이 좀 날 건데, 그래서 자살 도주 그래 방지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번이 쉽게 답을 골랐고요. 그다음에 3번. 미결 수용자 접견 1일 1회, 1일 1회. 근데 변호인 접견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사형 확정자가 4번에 나왔잖아요. 사형 확정자는 매월 4회입니다. 매월 4회. 전화 통화는 몇 개였죠? 몇 월? 1월 3회 해서 월 3회 비교하라고 꼭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소장은 사형 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 도모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횟수 늘릴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 11번이 약간 여러분들이 사람 이름 해가지고 쭉 내놔가지고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범죄 사약파 중에서 이제 학습 이론과 뭐 그다음에 통제 이론과 이런 걸 이제 나누라 그랬었잖아.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딱 나온 거잖아요.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중 통제 이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제 이론자들 찾으라는 건데 원래 우리가 이제 사회 통제 봉쇄 이론 하게 되면 이제 누구였어요? 우리가 이제 레클리스 디니츠 이쪽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은 빼놔버렸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우리 책에서도 등한시하는 사람들을 답이 되게 나는데 일단 서덜랜드는 아니고 학습이론의 최고 대가를 여기다 두면 안 되지. 니은하고 리을이에요. 라이스와 나이. 우리 교재에서 라이스와 나이 해서 개인 및 사회 통제 이론 그렇게 명칭이 돼 있어요. 라이스, 나이. 근데 여긴 나이가 뒤에 먼저 나와 있고 라이스가 뒤에 나와 있네. 에그뉴가 여러분 좀 헷갈렸을 거예요. 베커는 당연히 여러분이 낙인 이론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탄넨바움, 레머트, 베커, 슈어 이 순서대로 제가 외우라고 했었고 에그뉴가 누구예요? 에그뉴가 이 양반이 우리가 자주 나온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아노미 이론, 뒤르갱에서부터 시작했던 아노미 이론, 뒤르갱, 머튼 그리고 에그뉴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특히 에그뉴는 일반 긴장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뒤르갱, 특히 이제 그 머튼 이론 쪽에 하류계층 이쪽에 이제 범죄 발생 원인을 좀 주장했었는데 에그뉴는 뭐였어요? 일반 긴장 이론. 해서 청소년들 특히 이제 중상류층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것들 한번 연구를 해봤잖아요. 왜 그래요? 학교 생활 하면서의 여러 스트레스 있잖아. 그런 긴장들이 결국은 범죄를 유발하게 된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에그뉴는 긴장이론이에요. 긴장이론.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제론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이 니은 리을 2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번, 3번 중에 좀 헷갈렸을 거야. 에그뉴를 넣어 빼. 이것 때문에 약간 헷갈렸을 것인데 라이스와 나인 확실히 들어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조금 어려웠을 문제. 그 다음에 12번 가볼게요.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원래 소년법 나오게 되면 막 그 유치하고 구금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 되게 어려운 동네가 있는데 그런 건 다 점프하고 간단한 것들만 나왔어요. 자, 1번 보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당연하고. 그 다음에 2번 부정경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여기도 단기잖아. 단기의 3분의 1만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소년이 법정형으로, 이게 장기예요. 장기 2년 이상의 유경 했었을 때 여긴 너무 쉽게 나왔어요.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자, 장기는 몇 년? 10년, 단기는 5년. 그래서 제가 2, 50 그렇게 외우라 그랬죠. 2 곱하기 5는 10. 그래서 6이 2년 이상의, 그러니까 장기 2년 이상의 유경에 처할 때 단기는 5년, 장기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더 간단히 나왔고. 4번, 이거 틀린 사람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 자, 뭐였다? 우리는 검사 선의주의잖아요. 검사 선시주의. 그래서 범죄 소년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검사한테 이제 기소견으로 보냈단 말이야. 근데 검사가 딱 봤더니 애가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니 괜찮아. 더럽게 안 생겼어. 야, 너 어쩌다가 범죄 빠졌느냐? 했더니 친구를 잘못 사귀었는데, 아, 그렇구나. 가정부, 소년부로 가라. 해서 보내줬거든. 근데 소년부 판사는 훨씬 도사들이라니까. 딸이 자식, 네가 검사를 속이고 나한테 왔어? 이제 거기서 딱 걸린 거죠. 그래서 도로가 임마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 다시 역송을 하죠. 역송. 그죠? 틀렸잖아. 그래서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검사 의견이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반대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소년부에서 다시 백시킨 거, 역송시킨 것을 검사가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기본 강의만 한 번 들었던 사람도 맞출 그런 문제입니다. 됐고, 13번. 괜히 또 이거 틀린 사람 기분 나쁠라. 여러분,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13번.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1번 레머트부터 나옵니다. 자, 레머트는 이제 낙이론에서 뭐였죠? 1차적 일탈, 2차적 일탈. 그래요. 답 1번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 이거, 답은 아니고 옳지 않은 것 찾기지. 레머트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너무 쉽고. 2번 허시. 아까 얘기했던 허시. 이 사람도 크게 보면 사회 통제 이론가예요. 허시, 사회 유대 이론.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유대 형태. 애전 참신, 기억하시죠? 애전 참신. 그런 유대 관계가 깨지면 범죄에 빠지게 된다 그랬던 허시입니다. 허시. 그래서 사회 통제론을 통해 법 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법 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런 건 이제 낙인이론이나 갈등이론 쪽에서, 특히 이제 낙인론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허시의 사회유대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답이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 머튼 나왔잖아요. 아노미 상황에서 긴장을 느끼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적응력.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혁의 도반 그 얘기 했잖아. 그래서 동조형, 혁신형 알죠? 그 다음에 의례형,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번째가 이제 은둔형이라고도 얘기하고 도피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역형, 이런 식으로 5가지 나눴죠. 자, 그 다음에 4번 갓프레슨과 허시가 나오게 되는데, 갓프레슨과 허시도 일반 이론가들이죠. 그래서 부모의 부적절한 자녀 양육이 자녀의 낮은 자기 통제력, 이거를 이제 만들어내고 결국 그것이 범죄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원인이라 그랬었죠. 근데 갓프레슨과 허시는 뭐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 이런 낮은 자기 통제력 형성된 애가 커서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갓프레슨 허시 반대, 우리 시험에서 간간히 나왔던 누구 있습니까? 샘슨과 라업의 생애과정 이론 있잖아요. 생애과정 이론은 뭐였었죠? 어렸을 때 범죄에 빠져든 친구들도 인생의 변곡점, 그게 뭐라 그랬어요? 취업하고 결혼, 그런 것들이 이제 자본이라 그랬었죠. 그걸 취득하게 되면 변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갓프레슨과 허시입니다. 어쨌든 답은 일반 허시 사회 유대이론 관련해서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 정도는 조금 생각할 만한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1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 작업과 직업훈련. 20번도 아마 저 뒤에도 이게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렇죠? 작업 및 직업훈련. 자, 14번 일단 봅시다. 옳지 않은 거. 1번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징역형 수형자에 대해서만 작업을 필수적으로 부과하고, 금고형, 구류형, 사형 확정자, 미결 수용자 이런 사람들은 신청에 의해서만 작업 부과가 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틀렸어요. 답이 1번. 우리 유독 형사소송법도 그랬고 1번 문제들이 좀 1번에 답되는 것들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1번에 답이 있으면 왠지 막 어색하잖아. 그래서 밑에를 더 보게 되잖아요. 자, 2번 소장은 수용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제외 사유가 뭐 있었죠? 15세 미만은 15세 미만 징벌 감당 능력 곤란, 그렇게 외우라 그랬었죠. 그래서 당연히 15세 미만, 그래서 선정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직업훈련 보류, 그렇죠. 보류 사유도 징벌 감당 계속이었어요. 그래서 징벌 감당 계속 이게 이제 보류 사유였었고, 그다음 4번 법무장관 무조건 이송이죠.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정시설 이송 나오면 무조건 법무장관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15번 형집행법상 교도관이 수용자에서 무기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교정장비가 전자장비 있고 보호장비, 보안장비, 그 다음에 무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전자장비는 빼고 여기는 없으니까 보호장비 기본적으로 뭐다? 뭔말 우려가 있을 때잖아. 뭔말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보안장비는 뭐다? 뭐뭐 하거나 뭐뭐 하려고 하는 때. 그리고 무기는 급박한 상황 급박할 때 이때 이루어진다 그랬죠. 근데 이제 보호장비와 보안장비가 늘 겹쳐서 물어보는 게 위력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공직방해인데 여기 써있죠. 봅시다. 1번 무기 사용 물어보고 있어요. 1번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할 때, 이거는 보호장비, 보안장비가 둘 다 가능한 거고,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린 그 기초만 보시면 되잖아요. 2번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때, 뭐뭐 하려고 하는 때잖아요. 보안장비. 그 다음 3번 수용자가 교정설의 설비,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뭐뭐 하거나 뭐뭐 하는 때, 역시 보안장비. 답 4번이네요.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계속해서 도주합니다. 야 멈춰 하는데 도망가요. 그러면 교도봉 들고 막 쫓아갈까요? 이때는 쏴야죠. 이게 급박한 상황 중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16번 16번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모의고사에 한번 냈었어요. 이 내용을 관심 대상 수용자 관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엄중관리 대상자에서 미리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우리가 이제 엄중관리 대상에는 셋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폭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 그 다음에 이제 관심 대상 수용자 셋이 되게 되는데, 앞에 있는 둘, 조폭하고 마약류는 법에 정해진 사유만 있으면 바로 지정해요. 그런데 관심 대상 수용자는 법의 지정 사유가 물론 있지만 얘 수용생활 태도를 보고 뒤에 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분류심사 후에 분류처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얘가 분류심사를 하기도 전에 싹수가 노란 놈이야. 아, 이거 그냥 냅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예외적으로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도 지정할 수 있다. 제가 몇 회간 이제 까먹었지만 우리 동영 모의고사에서 그걸 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답이 됐네. 볼게요. 자, 1번. 소장은 교정시설의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하게 되면 이건 강제 수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수시로 이것 때문에 자주 시험에 냈었는데, 이번 강제로 해서 이제 틀리겠어요.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 마약류 반응 검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임의 제출 받아야 돼. 임의 제출. 강제로 하게 되면 영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소장은 엄중관리 대상자 중 지속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상담 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자, 1인당 몇 명? 10명이네. 근데 20명이라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소장은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원래는 분류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서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놨었죠. 원칙적으로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면 그건 틀린 지문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원칙은 분류처위원회,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교도관 회의 이렇게 된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4번. 그렇죠. 조폭한테는 완장 채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실, 작업장 등의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틀렸고요. 그래서 16번은 우리가 이제 1번, 2번, 이제 4번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제 3번을 답을 고를 수는 있었을 건데, 이제 딱 제 문제 풀었던 사람 딱 보고 바로 알 수 있었겠지. 근데 뭐 어쨌든 약간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자, 17번 가봅시다. 형 집행법령상 수용자 외부 통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뭐 외부 통근 작업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제가 이런 예외 그 쭉 썼던 것 중에 있었죠. 의료적경 가족, 사회적 기후,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대학 봉사, 그 밑에다가 제가 외부 통근 작업하고 시설 내 외부 기업체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였었죠? 건강 완화된 18세 이상 65세 미만 가석방 7년 만에 연락해왔다. 이 5가지가 기본 요건이라 그랬죠. 근데 시설 내 외부 기업체일 때는 이제 완화가 일반경비 처우까지로 바뀌고 가석방 7년이 10년으로 바뀐다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하나 있었죠. 다 상관없이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누구든지 선정할 수가 있다 그랬었어요. 그걸 좀 기억하시고. 자, 봅시다.
1번 소장은 외부 통근자에게 그쵸 수용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외부에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은 다른 일반 수용자들이랑 같이 있으면 영 그렇잖아. 그래서 자치 활동 허가해서 아예 개방 지역 쪽에 좀 이제 놓는다 그랬었고, 그다음에 2번 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수용자에게 외부 통근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재량. 그다음에 3번 소장은 외부 통근자가 법령에 위반 등을 하거나 법무장관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외부 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작업이건 뭐건 다 취소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4번 소장은 일반 경비 처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외부 기업체에 통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땡. 제가 그랬잖아요. 특히 필요하면 누구나 된다니까. 처급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답이 4번이 됐습니다. 원래는요. 이거를 4번을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객관식 문제는 항상 가장 답이 되는 걸 찾으라 그랬잖아. 왜냐하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법에는 완화경비 처급까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장은 일반 경비 처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도 원래는 틀린 지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1, 2, 3번이 맞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외도 있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특히 필요한 경우는 이 처우급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중에 아마 이거 맞다고 나온 지문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단정을 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선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풀면서 답이 없네? 라고 처음에 좀 당황했을 사람도 좀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예외를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17번도 풀 때 약간은 혼동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뭐 문제 여러분 풀어본 사람들은 이거를 답을 잘 골랐을 거예요. 자, 18번 봅시다. 자, 1번도 제가 되게 장난쳤던 지문인데 여기는 16세로 나왔네. 저는 이제 19세를 갖고 장난을 쳤었는데. 자, 18번 보겠습니다. 보호소년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소년은 남성, 여성하고 그 다음에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 이렇게만 나누죠. 나이에 따른 분류는 없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19세 이상, 19세 미만에 했던 여기 16세 미만, 16세 이상 해놨네. 역시 나이에 따른 분류는 없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보호소년 등이 규율 위반 행위를 하여 21일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자, 우리가 성년으로 따지면 이게 금치처분. 근데 이제 30일이 아니라 20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우리 저기 30일 형 집행법에서 금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거 같이 다 부과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TV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 함께 병가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앞에 원내 봉사활동을 살짝 넣어놨어요. 저 처음에 이거 읽었을 때 2번 맞네? 3번은 더 맞네? 근데 2번 왜 틀렸지? 한 2번 읽었더니 앞에 원내 봉사활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신할 때는 TV 시청이랑 단체 체육활동,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기본적으로 함께 이제 부과가 되는데 원내 봉사활동은 안 돼요. 원내 봉사활동은 같이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틀렸고, 이제 3번은 너무나 쉽죠. 보호장비는 징벌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형집행법에도 있어요. 우리 형집행법에도 있는 지문이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그랬다니까 조금 헷갈리긴 해놓고 답을 번쩍 손을 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네. 4번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 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설마. 원래 이제 우리가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질서 해치는 행위, 이런 경우 우려가 클 때, 항상 우려가 클 때죠. 우려가 클 때는 이런 목욕탕, 세면실, 화장실에도 전자영상장비 설치할 수 있죠. 우리 형집행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수용거실, 거기도 자살의 우려가 클 때, 그때만 수용거실에 전자영상장비를 할 수가 있다 그랬었죠.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19번, 이건 틀리라고 된 문제 여러분. 19번은 틀리라고 된 문제인데 유일하게 제가 수업하면서 일일이 여러분 막 두 문자도 안 따드린 게 이 내용인데 한 10년 내에 안 나왔었거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면서 제가 그 얘기는 했죠. 대신에 저기 우리가 이제 거기 부정기 재심사에서 그래도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고등학교 학위 취득 갖고는 안 된다. 학사 학위 취득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1번에서 그리고 기억에서 미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나마 다행이지.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 눈에 발라만 두세요.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건 나오면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여러 번 했으니까 알죠. 해서 하는데 어이씨
이건 잘 안 가르쳤는데 그래서 19번 문제는 좀 틀리다고 된 문제입니다. 그걸 또 박스로 내놨잖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부정기 재심사할 수 있는 경우만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수용자가 지방 기능 땡 이게 전국 기능 경기대입니다. 이거는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것도 이제 통밥으로 맞춰야 돼요. 수용자가 현재 수용에 근거가 된 사건 외의 추가적 형사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 확정. 여러분 벌금형은 시설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위 변동이 있으려면 또 다른 금고형 이상은 받고 와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 벌금형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금고형이 확정된 때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A죄 때문에 애가 금고형 이상을 받아서 들어와 있는데 B죄 때문에 또 추가가 되거든. 그래야 이제 지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형 이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은 이제 수용자 징벌 이런 건 여러분 알았을 거예요. 뭔가 애들이 상벌 잘못한 거 있었을 때 상이 있었으니까 벌도 있잖아요. 징벌. 그다음에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 정기재심사에서 오류가 있는 게 확인되면 부정기재심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얘기한 대로 미음 수용자가 학사기 취득한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사가 맞아요.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미음 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틀리라고 된 거니까 틀려주면 돼, 여러분. 이제 마킹을 잘못해서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자, 그다음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작업 직업훈련이 또 나왔어요.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 교정시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는 이거는 문제 좀 잘 낸 문제예요. 자, 이게 예전에 제가 수업하다가 한번 그건 몰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아까 외부 통근 작업 막 인주하고 설명했는데 직업훈련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네 하면서 한번 제가 틀렸던 적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게 더 기억이 나요. 외부 통근은 아까 얘기한 대로 완화 그다음에 이제 특히 필요하면 이제 누구나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시설 내 기업체가 원래 일반까지고. 근데 직업훈련은요 원래 특례야. 그래서 완화 경비 처우까지만 됩니다. 직업훈련은. 그래서 보세요. 1번에서 일반 경비 처우급 수용자에 대해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정시설 외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겠다. 일반 안 들어가요. 여기는 완화 경비 처우급까지가 원칙인 그 내용입니다. 특례 아까 제가 떠들었던 의료적 경과적 사회적 기후 외국어 대학 봉사 이거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완화 경비 처우급까지만 가능합니다. 답 1번이에요. 그래서 이거 혼동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고 직업훈련 같이 내놔서 외부 통보는 그치? 아까 이제 앞에 문제에서 14번 문제 있었던 거 17번이었죠? 그치 다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틀리는 문제라고요. 설마 똑같은 걸 내진 않았겠지. 앞에는 작업이고 이거는 직업훈련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틀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장인 사망. 자, 우리가 이제 작업 면제 관련해서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입니다.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이면 이틀. 그리고 직계 존속, 그렇죠?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일 때가 하루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장인이니까 배우자의 직계 존속 2일간 작업 면제했다. 맞습니다. 그다음 3번 수용자에 대하여 교화 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 원래 작업 장려금은 석방 시에 전부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전액 지급 가능하죠. 그다음 4번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과정별 인원을 정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직업훈련의 직종, 훈련과정별 인원 이런 거 이제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이제 1번. 근데 20번도 조금 여러분 문제 풀기 어려웠을 거예요. 좀 혼동돼서 뭐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우리 합격자가 되려면 한 80점, 85점 그 정도, 80점 정도 이상은 받았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행히 이제 문제 풀면서 아주 어렵진 않네 라는 생각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부분에 약간씩 이제 괴로운 문제도 넣어놓긴 했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를 좀 이제 저도 바라는 입장이고 여기에 맞춰서 저도 좀 강의 준비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꼭 합격하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댓글 잘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로 올해 이제 2022년 교정직렬 교정학개론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